그날 한 끼의 저녁 식사가 내 인생의 항로를 통째로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래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 내 마음은 그저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는 통과 의례를 앞둔 가벼운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1년 넘게 만나온 내 남자친구 강민준. 그는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한 유능한 변호사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언제나 나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우리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셔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을의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평범한 걱정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서 나는 그날 완벽한 예비 며느리가 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무릎을 완전히 덮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 과하지 않은 진주 귀걸이, 그리고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 옅은 미소까지. 백화점 명품관에서 신중하게 고른 최고급 한우 세트와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귀한 전통주까지 양손에 들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민준의 차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벗어나 부자들의 은밀한 요새라 불리는 평창동의 구불구불한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 성벽처럼 솟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들이 위압적으로 늘어서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하나의 작은 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원수들과 반짝이는 대리석 외벽,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왔어? 민준이 내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여사, 민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값비싼 보라색 실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내 월급보다 비싸 보일 법한 커다란 비취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부드럽게 쪽진 머리와 온화해 보이는 표정. 하지만 나를 향하는 그 눈빛만은 달랐다. 마치 감정사의 그것처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입은 옷의 브랜드와 내가 든 선물의 가치를 훑어내리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눈초리였다. 무례하진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미 철저히 분석당하고 평가받았음을 직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윤서라고 합니다. 나는 준비해간 가장 공손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민준의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말고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최 여사를 중심으로 흐르는 듯했다. 그래, 앉으렴. 길이 많이 막혔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원목 가구들과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처럼 모든 것이 화려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다. 오히려 잘 꾸며진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저녁 식사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한 한정식이었다. 궁중요리 전문가를 초빙한 듯 신선로와 구절판, 갈비찜을 비롯한 수십 가지의 요리가 끝도 없이 차려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식탁에 앉아있는 내내 나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최 여사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나에게 단 한마디도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가사 도우미를 향해 툭툭 내뱉는 그녀의 말들은 모두 나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김치 좀 새로 내와요. 손님 입맛에 안 맞나 보네. 나는 그저 민준과 눈을 맞추느라 잠시 젓가락을 쉬울리 쓸 뿐인데도 그녀는 내가 음식을 가리는 까다로운 여자라고 단정 짓는 듯 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생선 요리가 나왔을 때였다. 내가 조심스럽게 생선살을 발라 앞접시에 뼈를 가지런히 모아두자 최 여사는 그걸 보고 옅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참 생선 하나 제대로 발라 먹을 줄을 몰라. 살점이 뼈에 다 붙어 있으니 보기만 해도 복달아 나겠네.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국내 최고의 화장품 회사에서 수십 명의 팀원을 이끄는 마케팅 팀장이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나였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생선 가시 하나 제대로 못 발라내는 요즘 애들로 취급받고 있었다. 억울함에 고개를 들었지만 최 여사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내 미소는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 식탁 아래로 민준의 손이 다가와 내 손을 꾹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 작은 온기에 기대어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처음이니까. 원래 어른들은 다 저러실 수 있어. 내가 좀 더 참고 좀 더 잘하면 돼. 이 며느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길고 긴 침묵의 식사가 끝나고 최 여사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거실로 가서 차나 한잔 하지.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처럼 들렸다. 말이 없던 아버님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민준이 내 등 뒤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나를 일으켰다. 그의 손길에서 미안함과 격려가 동시에 느껴졌다. 거실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자개로 장식된 찻상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최 여사는 가장 상석의 1인용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린 그 모습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앞둔 CEO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면접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사 도우미가 정갈하게 나온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최고급 보이차라고 했는데 씁쓸한 향기가 꼭 지금 내 심정 같았다. 초의 여사는 찻잔을 들지도 않은 차에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온화했던 저녁 식사 때에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서리빨 같은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윤서 씨라고 했지. 그녀가 드디어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톤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서류철 맨 첫 장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인사 담당자 같았다. 네, 어머님. 나는 허리를 펴고 꼿꼿이 앉으며 대답했다. 듣자 하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교직에 계신다고? 훌륭하시네. 평생을 남 가르치는 일만큼 고귀한 게 없지. 칭찬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 집안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집안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가늠해 보려는 듯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과찬이세요. 그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그래, 그럼 됐어. 최 여사는 내 대답이 만족스럽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연설문을 읊듯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내 가슴을 짓눌렀다. 오늘 이렇게 부른 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은 거칠애나 허례허식 같은 거 딱 질색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결혼 얘기가 오가면 흔히들 말하는 예단이니 하민이 하는 것들 우리 쪽에서는 일절 받지 않을 생각이야.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예단과 함을 받지 않겠다니. 보통은 며느리가 될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에서 나올 법한 말이었다. 하지만 초의 여사의 표정 어디에도 그런 따뜻한 배려는 없었다. 오히려 너희 집안에서 보낼 만한 건 우리 눈에 차지도 않으니 괜한 수고는 하지 말라는 듯한 차가운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요즘 세상에 딸 가진 부모들이 어디 그런가. 어떻게든 사위 집안에 잘 보여서 뭐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던데.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아주 경멸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어디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말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입술을 꽉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내 옆에 앉은 민준을 쳐다봤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바닥의 카펫 무늬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져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초의 여사는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여튼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조건을 못 박았다. 그러니 첫 번째, 결혼에 돈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저 민준이 짝이 될 사람 그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건 우리 집안의 원칙이야. 원칙. 그녀는 그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거부할 수 없는 족쇄를 내 발목에 채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어머님. 저도 저희 집도 그런 형식적인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대답의 초의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족쇄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내 존재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서 씨가 지금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했지? 능력 있고 야무진 건 보기 좋네. 여자도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알아야지. 잠깐의 칭찬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그녀의 진짜 속내는 바로 뒤따라 나왔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까지의 얘기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밖에서 남자들하고 섞여서 일하고 회식한다고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꼴은 절대 못 봐. 나는 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저녁상과 함께 웃으면서 맞아주는 아내를 원해. 어디 파김치가 돼서 소파에 드러눕는 여자가 아니라. 숨이 턱 막혔다. 내 커리어, 내 청춘을 바쳐 이뤄낸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그저
결혼 전까지의 얘기일 뿐이었다. 내가 밤새워 준비했던 프로젝트,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후에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환희, 그 모든 나의 시간과 노력이 남자들과 섞여 노는 저급한 일로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제 일은 제가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예요, 어머님. 나는 간신히 반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가볍게 잘라냈다. 사랑, 자부심. 그런 건 시집 와서 남편한테, 자식한테 쏟아야지. 여자의 진짜 행복은 가정 안에 있는 거야.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며느리까지 밖에 내보내서 일 시킬 정도로 쪼들리는 집안으로 보이나. 그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마치 모든 논쟁은 끝났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결정이 내 의사는 단 한마디도 반영되지 않은 차에 내려지고 있었다. 다시 나는 민준을 보았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무슨 말이든 해줘? 내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윤서야, 어머니 말씀은 네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버는 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결혼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어. 편하게. 내 꿈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편한 삶일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닌 변명이었고,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닌 어머니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함께 그려왔던 미래에 대한 희망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최 여사는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 이건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야. 응접실의 공기는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무색하게 내 주변의 모든 색채가 빛을 잃고 흑백으로 변해가는 듯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꿈과 자부심이 담겨있던 일이라는 단어는 최 여사의 입을 통해 한낱 돈벌이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그 돈마저도 이제 곧 내 것이 아니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텅 빈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차가워졌다. 세 번째, 결혼하고 나면 윤서 씨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하겠어. 나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 월급 통장을 그녀가? 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는 친절하게도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오해는 마라. 내가 윤서 씨 돈을 탐내는 게 아니야. 이 집안의 모든 재정은 지난 30년간 내 손을 거쳐서 관리되어 왔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야. 가시집 애한테 집안 살림을 맡겼다가 집안 거덜내는 꼴을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니?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논리 정연해서 듣는 내가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내 피와 땀이 맺힌 월급을 마치 집안의 공금처럼 여기고 있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를 쓰고 스트레스로 위경련을 겪으며 따낸 프로젝트의 성과급이 그녀에게는 그저 집안 살림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며느리가 월급 받았다고 그 돈을 전부 친정으로 빼돌리는 꼴은 못 봐. 시집을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될 각오를 해야지. 마음은 아직도 친정에 가 있는 여자들 딱 질색이야.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까지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내 월급을 빼돌릴까봐 감시하겠다는 말. 그것은 내에 대한 불신을 넘어 내 인격과 우리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변호하고 내 부모님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려던 찰나였다. 이번에도 민준이 먼저였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윤서야.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작고 떨렸다. 우리 엄마는 원래 돈 관리에 철저하셔.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 방식이 그래. 엄마가 돈을 관리하시면서 필요한 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용돈도 주실 거고. 그냥 우리 엄마 믿고 맡기면 안 될까? 응?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자. 나는 잡힌 손을 빼내고 싶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역겹게 느껴졌다. 우리 집 방식. 그는 너무나도 쉽게 선을 그었다. 나와 자신을 우리로 묶는 대신 자신과 어머니를 우리로 묶고 나를 너라는 타인으로 밀어냈다. 그는 지금 나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고개를 돌려 다시 초의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나약한 중재에 만족한 듯 입가의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는 듯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마치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읽어내리는 배우처럼 그녀의 얼굴에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윤서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사실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반드시 해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야.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안은 민준이가 3대 독자야.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딸. 물론 낳으면 좋지. 하지만 그건 아들을 낳은 다음의 얘기야. 나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는 원해도 딸만 낳고 잘 살았습니다는 용납 못해. 그리고 어디 가서 남녀 평등 같은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
여긴 그런 거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근본 있는 가문이니까.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겠지. 그 순간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혈통 좋은 씨앗말처럼 생산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자궁의 가치를 논하고 내 아이의 성별을 강요하는 저 끔찍한 말들 앞에서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니 어쩌면 확인 사살을 당하기 위해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에 박힌 대못을 망치로 내려쳐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았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누가 아들을 원하지 않겠어. 특히 우리 집은 나 하나뿐이니까. 어머니도 부담이 크신 거지. 그는 심지어 나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윤서야. 아이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너 똑똑하고 건강하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첫째는 딸 낳고 둘째 아들 낳으면 되지. 그럼 더 좋잖아. 나는 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받은 모욕감과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내 직업, 내 돈, 심지어 내 몸과 내 아이까지도 이 집안의 규칙 아래 통제되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모든 부당함 앞에서 나를 지켜줘야 할 남자는 오히려 그 규칙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뜨거웠던 분노도 서러운 눈물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남았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오늘 상대해야 할 사람은 추의 여사 한 명이 아니었다.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 강민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성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한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을 부수고 나오거나 혹은 성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내 속에서 뜨거웠던 모든 감정이 죄가 되어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평온함이 들어찼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약혼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눈앞에 둔 마케팅 팀장 오윤서였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고 요구사항은 부당하며 파트너는 무능하고 비협조적이다. 최악의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머리는 차가워지고 전략은 명확해지는 법이다. 초의 여사는 내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해석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다그쳤다. 내 말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쳤다. 이 정도 압박에 무너지지 않을 여자는 없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본 초의 여사와 민준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절망과 분노에 차 있어야 할 내 얼굴에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엷은 미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소는 온화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모든 패를 읽은 플레이어가 마지막 배팅을 하기 직전에 짓는 그런 종류의 서늘한 미소였다. 나는 우아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찻잔을 들어 입술로 가져갔다.
이미 식어버린 차였지만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을 내려놓는 내 손길은 떨림 하나 없이 침착했다. 네, 어머님.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맑고 또렷하게 응접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님께서 제시하신 조건들 정말 주옥 같네요. 하나하나 며느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저희의 미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감동받았어요. 내 대답의 초의 여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다시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기까지 했다. 그럼요. 전부 다 할 수 있고 말고요.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첫째, 예단과 함 없이 결혼하는 것. 물론이죠.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둘째,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는 것. 당연히 그래야죠. 변호사 남편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 커리어 따위가 대수인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최 여사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경계심을 푼 얼굴로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셋째, 제 월급 통장을 어머님께 맡기는 것.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현명한 생각이세요. 제가 뭘 안다고 돈 관리를 하겠어요. 평생 이 집안 살림을 일궈오신 어머님께서 관리해 주시면 저는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것. 네, 물론입니다. 강씨 집안의 대를 잇는 것만큼 며느리로서 중요한 임무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응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최 여사는 소파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다. 꺼봐 민준아. 엄마 말이 맞지? 윤서 씨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야.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뭘 좀 아는구나. 그래. 그렇게 순리대로 살면 복이 오는 법이야. 민준도 굳었던 얼굴을 풀고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윤서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그들의 칭찬과 안돼 그저 미소로 화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완벽한 순간이 절정에 이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자세를 바로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모았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깊고 진한 미소를 지으며 최 여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어머님의 그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리고 나니 저 역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작은 부탁 하나를 나는 자세를 바로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모았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깊고 진한 미소를 지으며 최 여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어머님의 그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리고 나니 저 역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아니, 부탁이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조건이라는 단어에 초의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으로 내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속삭였다. 윤서야, 갑자기 무슨...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시선은 오직 최 여사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선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보다 더 완벽한 롤모델은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이 집안을 일으키고 민준 씨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셨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나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며 마치 아주 중요한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처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머님의 4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따르기 전에 어머님께서 먼저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대선배로서 그 모든 덕목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저 같은 부족한 며느리가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응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 여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대로 굳어졌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결혼에 돈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원칙.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저희 친정에 집이나 차 같은 그 어떤 혼수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요. 무슨 소리야? 그게. 최 여사가 자기도 모르게 반문했다. 나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머님께서 먼저 허례허식을 버리자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양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녀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고 2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여자는 집안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가르침.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부동산 사업이나 여러 사모님들과의 모임 같은 외부 활동은 모두 정리하시고 온전히 아버님을 내조하고 살림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자의 진짜 행복은 가정 안에 있다는 진리를 어머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의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동산 사업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그녀의 자부심이자 막대한 수입원이었다. 그것을 그만두라는 내 말은 그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과 같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3번째 손가락을 펼쳤다. 셋째, 집안의 재정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는 철학.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현재 관리하고 계신 모든 재산과 통장을 아버님께 전부 넘겨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한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잖아요. 아내 된 도리로서 남편을 믿고 모든 경제권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도 민준 씨의 아내로서 제 월급 통장을 기꺼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답니다. 지금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드는 게냐? 마침내 초의 여사의 입에서 억눌렀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4번째 손가락을 폈다. 가르치다니요. 당치도 않으신 말씀. 그저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 이 조건만큼은 어머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수행하셨네요. 민준 씨라는 훌륭한 아드님을 낳아 강 씨 집안의 대를 이으셨으니까요. 이건 제가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니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활짝 웃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예비 며느리처럼.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주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최 여사.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바르르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스스로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맹수처럼 분노와 모욕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우아했던 실크 한복과 고상한 말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교양 있는 사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 조롱당한 것에 이성을 잃은 시장 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최 여사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최 여사의 입에서 교양 있는 사모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날 것 그대로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값비싼 비취 반지가 끼워진 그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 내가 네 어미뻘이야. 어디서 감히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가지고 시건방지게 입을 놀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평창동 저택의 우아한 응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렸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저 추악한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어머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며느리의 도리를 어머님께서는 아내의 도리로서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지 여쭤본 것뿐입니다. 본인도 지키지 못할 도리를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 아닐까요? 내 차분한 대꾸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 여사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른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폭력? 이 요망한 것. 민준아, 너는 뭘 하고 있는 게냐? 당장 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다. 한쪽은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어머니, 다른 한쪽은 사랑을 맹세한 여자. 그는 이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엄마, 좀 진정하세요. 윤서야, 너도 그만해.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가 내뱉은 말은 결국 또다시 상황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중재였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음으로써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서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내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서는 순간 민준이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엄마한테 사과드려. 어서. 사과.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인가. 나는 내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놔. 사과는 내가 아니라 자네 어머니와 자네가 나한테 해야지. 오윤서. 민준이 내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에 다정하고 부드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모욕해?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다 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 그런데 네까짓 게 뭔데 우리 집 규칙에 토를 달아. 우리 집 규칙. 그는 또다시 그 말을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영원히 어머니의 아들로 남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들의 규칙 안에 편입되어야 할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규칙, 그건 규칙이 아니라 족쇄야. 그리고 난 당신들 노예가 될 생각 없어.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오늘 똑똑히 잘 봤어. 이딴 집구석에 내 인생을 바칠 배야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내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나의 방역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결국 가장 쉽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게 정말. 그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짝! 시간이 멈춘 것 같아왔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응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눈앞이 잠시 아찔했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 순간의 내 눈빛을 강민주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놀람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공간. 그곳에는 경멸보다 더 차가운 죽은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역시 자신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깨닫고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윤서야, 나는 그게 아니라. 그가 더듬거리며 내게 다가오려 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의 그 작은 움직임은 그와 나 사이에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초의 여사마저도 아들의 폭력에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들었다. 잘했다, 내 아들. 저런 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말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내 가방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민준을, 초의 여사를, 그리고 그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그의 아버지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이 차가운 성의 모든 구성원들을 내 눈에 담았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섰다. 잠깐만, 윤서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 뺨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남극의 빙하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의 한 챕터도 그렇게 끝이 났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불타는 뺨을 식혀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들은 내 눈물을 흘릴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평창동의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며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오늘의 이 모욕과 상처를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리라. 그날 밤 나는 택시도 잡지 않고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얼한 뺨을 스칠 때마다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내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내가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야 할 이유가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에는 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쉴 새 없이 번쩍였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졌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그가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 하나하나의 문장은 그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증명하는 조각들이었다. 윤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정말 미안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엄마가 소리치시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우리 사이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엄마도 지금 후회하고 계셔. 네가 와서 먼저 사과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제발,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네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응?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사과, 어디에도 진심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폭력을 사랑과 어머니라는 방패 뒤에 숨기려 하고 있었다. 심지어 마지막 메시지는 내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초의 여사의 오만한 정갈이었다. 이 모자 무지는 근본부터가 글러먹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가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의 전화를 받자 귀를 찢는 듯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윤서 씨, 내 아들이 그렇게 빌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여자가 한번 시집 가기로 했으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맞았다고 쪼르르 도망가는 계집애처럼 굴어.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들으며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래야 내가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지.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번호를 즉시 차단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후 4시 한강 보이는 그 카페에서 보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약속 장소는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 그가 나에게 고백했던 곳이었다. 그에게는 어설픈 희망을, 나에게는 완벽한 끝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곳만 한 곳이 없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장가 자리에 앉아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 약속은 얼마나 공허하고 가벼웠던가. 나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가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영원을 약속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반지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지만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돌멩이에 불과했다. 오후 4시 정각, 민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밤새 잠을 설친 듯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잘 다려입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윤서야, 와줘서 고마워. 어젯밤 일은 정말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반지 케이스에 닿았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본론만 할게.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다. 그것은 통보였다. 무슨 소리야 그게. 윤서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까지 했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앉아.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내 위험에 눌린 듯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 다시 앉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넌 어젯밤 나를 때렸어. 하지만 정말 내가 너한테 실망한 건 그게 아니야. 넌 네 어머니가 내 인격과 내 가족을 모독할 때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저 침묵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나에게 참으라고 강요했지. 그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그건 엄마가 워낙 강하셔서. 변명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사랑은 방패가 아니야. 네 비겁함을 가리고 네 나약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이 아니라고. 넌 단 한 번도 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내 남자가 될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고. 나는 테이블 위에 반지, 케이스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건 돌려줄게. 그리고 앞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네 어머니의 아바타가 아니라. 물론 네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주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잘 살아. 아니, 그냥 살아. 네 방식대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돌아섰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보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이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족쇄를 끊고 나온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이제 다시 오윤서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하게.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남자에게 기댈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까. 강민준과 헤어진 후 몇 달간 내 세상은 무채색이었다. 나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막차가 끊길 무렵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팀원들에게 칭찬받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는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뺨을 스치던 그 손의 감촉과 나를 비난하던 목소리들과 얼음장 같던 그 집의 공기를. 나는 내 마음 주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에게 사치이자 또 다른 상처를 예고하는 위험, 신호일 뿐이었다. 그런 나를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은 엄마였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 걱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엄마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윤서야,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엄마는 우리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애태우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기대도 설렘도 없는 오직 엄마를 위한 의무적인 만남.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나는 건축가라는 이도현 씨를 만나게 되었다. 약속 장소인 삼청동의 한적한 한옥 레스토랑. 나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늦게 도착했다. 상대방이 지쳐서 돌아갔으면 하는 못된 심보도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책을 덮고 일어나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윤서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그는 강민준처럼 화려한 명품을 걸치지도 않았고 외모가 조각처럼 빼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잘 맞는 회색 니트,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지적인 눈빛이 그를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그는 의자를 빼주는 작은 매너를 잊지 않았고 메뉴판을 건네며 내가 먼저 고르기를 기다려 주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는 의례적인 질문들을 던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그였다. 윤서 씨,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여서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학벌이나 집안, 직업을 과시하는 대신 그는 나의 오늘을 물어왔다. 나는 얼떨결에 오늘 있었던 광고 시안 미팅에 대해 털어놓았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고집 센 디자이너, 촉박한 마감 시간, 그저 푸념 섞인 이야기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 말이 끝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 건축과도 비슷한 점이 많군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순간 무채색이던 내 세상에 아주 작은 색깔 하나가 톡 하고 떨어진 기분이었다. 초의 여사에게 남자들과 섞여 노는 저급한 일로 매도당했던 내 일이 이 남자에게는 멋진 일이 되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 시간의 칠할은 나의 이야기였다. 그는 훌륭한 리스너였고 그의 질문들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다. 우리는 주말에 미술관에 가고 퇴근 후에는 서점에 들러 각자 좋아하는 책을 골랐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내 마음의 성벽 주위를 조용히 맴돌며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부모님께서 윤서 씨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또 다른 면접이 시작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온몸을 덮쳐왔다. 하지만 이도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 두려움을 아주 조금 눌러주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모님 댁은 평창동의 그 거대한 성과는 정반대의 곳이었다. 성북동에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2층 양옥집.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책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를 맞았다. 거실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퇴한 대학 교수이신 아버님과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어머님. 그분들의 얼굴에는 지적인 연륜과 함께 따뜻한 인자함이 배어 있었다. 아이고, 윤서 양이구나.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도현 씨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반겨주셨다. 식탁에는 화려한 궁중 요리 대신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가정식 백반이 차려져 있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나는 숨막히는 질문을 받을까봐 긴장했다. 하지만 그분들은 나에게 부모님 직업이 무엇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따위는 묻지 않았다. 대신 아버님은
내가 요즘 어떤 책을 읽는지를 물으셨고, 어머님은 내 직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물으셨다. 마케팅 팀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여자도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데 우리 도연이가 배울 점이 많겠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내 존재와 내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 도현 씨의 어머니는 내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우리도 무조건 사랑해 줄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거 하나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존중, 행복. 내가 잊고 지냈던, 그러나 가장 갈망했던 그 단어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내걸고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그리고 6개월 뒤 눈이 하얗게 내리던 겨울밤, 그가 나를 남산으로 데려갔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아래 그는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의 건축 철학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심플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윤서 씨, 나는 당신의 인생에 4가지 조건을 걸고 싶어요. 첫째,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최고의 지지자가 되어줄게요. 둘째, 당신의 월급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어떤 아이가 오든 우리는 그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평생 당신 한 사람의 편이 되어 줄게요. 오윤서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의 4가지 조건은 과거 나를 올감했던 4개의 족쇄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나에게 주어진 가장 눈부시고 새로운 시작을 끌어안는 순간이었다. 나는 마침내 진정한 내 사람과 내 가족을 찾은 것이다. 결혼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7년 넘게 마케팅과 이벤트 기획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 나는 내 결혼식이 그저 그런 행사로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것은 나와 도현 씨, 그리고 우리 두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예식 당일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신라 호텔에 도착했다. 내 눈으로 모든 동선과 세팅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독한 직업병 때문이었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아이보리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낮게 묶은 머리와 최소한의 메이크업. 오늘의 주인공은 신부 오윤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자 오윤서였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지독하게 불쾌한 고성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별관을 줘.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결혼식.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어디 곁다리 같은 별관에서 하객들을 맞으라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그 목소리.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로비 한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어린 호텔 직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초의 여사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시욕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몸에 꽉 끼는 요란한 붉은색 원피스. 누가 봐도 가짜 티가 나는 커다란 명품 로고의 가방. 그리고 두꺼운 금목걸이까지.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천박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진 듯 했다. 젊은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응대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본관 메인홀은 2달 전에 이미 VIP 고객님께서 전체 대관 예약을 마치셨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VIP? VIP가 벼슬이야. 돈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돼? 그쪽한테는 위약금 물어주고 우리한테는 돈 더 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어디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녀의 막무가내에 나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듯한 기분. 동정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무감각한 평온함. 나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그 소란의 중심에 끼어들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내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쳐야 했을 뿐이다.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다급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그는 초의 여사의 무례한 행동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나를 발견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아, 오 이사님. 일찍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인 홀의 조명이랑 음향, 무대 레이아웃까지 전부 최종 점검 마쳤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 직함은 어느새 팀장에서 이사로 바뀌어 있었다. 그 짧은 호칭의 변화가 내가 걸어온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초의 여사가 서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갔다. 나를 보지 못했던 그녀가 지배인의 깍듯한 태도에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초의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경악으로 하얗게 질리는 모든 과정을 나는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크게 뜨여 있었다. 네가 왜 여기에?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내 얼굴에 걸려있던 가장 비즈니스적인, 그러나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저는 오늘 여기서 결혼하거든요.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지배인이 가리킨 메인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기서요? 2달 전에 예약해뒀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원하셨을 줄은 몰랐네요. 세상 참 좁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메인홀을 번갈아 쳐다보며 중걸거렸다. 네가 VIP라고. 나는 대답 대신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그런데 사모님, 너무 걱정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뱉는 모든 단어에 얼음 같은 냉기를 실었다. 저는 사모님처럼 큰 예식장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현명한 며느리가 되었는지 하객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걸린 미소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진정한 어머니를 얻는 거지. 제 인생의 채권자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초의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모욕감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의금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우아하게 몸을 돌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배인을 향해 말했다. 안내해 주시죠. 나는 곧 나의 가장 눈부신 무대가 될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메인 홀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초의 여사의 무너지는 듯한 시선이 그 어떤 축복의 말보다 더 통쾌하게 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있었다. 도현 씨와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화려한 이벤트나 뜨거운 열정의 순간들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같이 서점에 가거나 자전거를 탔다. 그는 내가 야근을 할 때면 말없이 과일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왔고 나는 그가 설계 도면에 몰두해 있을 때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완벽한 동반자로 서로의 곁을 지켰다. 시부모님은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결코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가끔 전화를 하실 때면 늘 첫마디가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다였다. 나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 것인지 매일같이 느끼며 살았다. 강민준과 최 여사에 대한 기억은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갔다. 굳이 떠올리려 애쓰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한 엑스트라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대학 동기이자 민준과도 안면이 있던 친구 수진이를 오랜만에 만났다.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떨던 중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서야, 혹시 강민준 소식 들었어?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들은 거의 없는데 결혼했다는 얘기만 얼핏 들은 것 같아. 수진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했어.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엄마 초의 여사가 골라준 여자랑 아주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스타일이라고 자기가 찾던 완벽한 며느리감이라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다더라. 그랬구나. 나는 별다른 감흥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수진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 세댁, 직업도 없이 집에만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초의 여사가 하는 일도 없이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년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면박을 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래.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초의 여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세댁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야. 최 여사가 뭐라고 하면 하나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든대. 어머니 아들 돈으로 사는 거지 어머니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둘이 만나기만 하면 집안이 떠나가라 싸운대. 근데 정작 그 중간에 낀 강민주는 넌 말 안 해도 알지? 입에 자물쇠에 채운 것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만 한데 결국 그 꼴을 보다 못한 새댁이 민준이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는 소문이 바다해.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놀랍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했다. 최 여사는 자신의 통제욕을 채워줄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했지만 정작 그런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모순된 욕망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셈이었다. 그리고 몇 주 후 나는 그 비극적인 희극의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주말 오후 나는 시어머니께 드릴 스카프를 사기 위해 백화점 명품관에 들렀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익숙한 세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최 여사였다. 민준의 아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다. 짙은 화장과 몸에 꽉 끼는 원피스. 그녀는 도도하게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민준은 양손 가득 그녀가 쇼핑한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들을 들고 낑낑대며 뒤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여왕님을 모시는 시종 같았다. 바로 그때 초의 여사가 그들 앞으로 끼어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는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맨날 이 난리야.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은 안 하고 매일같이 백화점이나 쏘다니고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그러자 민준의 아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어머님이야말로 무슨 상관이세요? 제 남편이 벌어온 돈 제가 쓰겠다는데. 꼬우시면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쇼핑하시든가요? 그 말에 이성을 잃은 초의 여사가 손을 번쩍 들어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는 과거의 나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초의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거칠게 뿌리쳐버렸다. 아, 초의 여사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러고는 백화점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애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미를 팬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전현이 일도 안 하고 우리 아들 돈만 펑펑 쓰면서 나한테 손찌검까지 해요.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이 고생을 합니다. 민주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지금까지 나한테 막말한 거 내가 많이 참아준 줄 아세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손대거나 짓거리면 내가 당신 아들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 추악한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 최 여사는 마침내 그녀가 원하던 그녀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며느리를 얻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그녀에게 순종하기는커녕 그녀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약한 아들은 여전히 두 여자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무능함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내 손가락에 끼워진 도현 씨가 직접 디자인해준 심플한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없었지만 그 반지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존중과 평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들의 비극은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현명한 여자는 고통을 잘 참아내는 여자가 아니라 고통을 줄 사람과 장소를 애초에 알아보는 여자다. 나는 그 진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깨달았고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잘못된 사랑에 자신의 존엄성을 저당 잡힌 채 괴로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사람은 왕자님이 아니라 잘못된 문을 박차고 나올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며 나는 나의 남편이 기다리는 나의 따뜻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